안녕하세요. 이렇다 16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돈나입니다. 저는 천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주제로 가지고 오셨나요?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이미 다른 이렇다 해서 기회에서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코로나 시리즈로 그냥 쭉 가네요. 코로나 지금. 예. 네. 아주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이제 그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165회에서 알파조님하고 코로나 관련된 방송을 했었는데요. 뭐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정말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것이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한국은행도 시중에 무한정한 그 신용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충분할까? 좀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당장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상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이렇다 깍두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지금 코로나 하고 있는데 네. 슈퍼바이저하고 알파조하고 지금 이제 유프로하고 세 명 다 코로나 19가 주제예요. 네. 근데 세 명이 이 전공이 다 다르거든요. 아하. 이 슈퍼바이저는 정치철학 전공이고요. 네. 알파조는 정치학 전공이고요. 우리 유프로는 경제학 전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제가 달라. 슈퍼바이저 내용은 뭐였냐면요. 네.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 방역 권력이 등장한 거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어허. 딱 정치 철학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알파조는 큰 정부가 부활한다. 네.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고 이 네. 얘기였잖아요. 저 유프로는 오늘 나온 유프로는 위기 네. 전문가니 위기 전문가. 네, 경제 위기 전문가니까 이게 경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네네. 이렇게 이제 각각 3인 3색.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이 위기라고 할 때 이제 위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경제학 위기를 내생적 위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내부에서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경제 위기는 코로나19라는 그 방역적인, 네네. 의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외생적 변수에 의한 외생적 위기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유프로가 다뤄왔던 경제학적 위기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오늘 유프로가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 요인이라는 것은 신용,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든지 물건을 네네. 너무 많이 생산했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데 지금은 실업이라든가 이게 다 내생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 요인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위기라고 예. 하면은 근데 이번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위기의 성격이 상당히 다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경제 순환이 단절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외생적 위기도 내생적 위기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위기를 이중의 위기라고 정의하는데요. 네. 보건상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가 동시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두 개의 위기가 겹쳤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보건 위기에 잘 대처하려면은 경제가 충격을 받고 네.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보건상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보건만 생각하면은 경제 충격이 좀 너무 클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경제 충격 줄이려고 하면 보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되게 난감한 상황이네요. 보통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다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네. 경험적이건 아니면 또 뭐 법률적이건 또는 뭐 행정적이건. 근데 이건 이제 초유의 사태니까 이 위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뭐 언제부터 우리가 해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매뉴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그 문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이런 체크리스트 이제 좀 만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아하.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제 생각에는 이번 위기를 가장 잘 성격 지우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정부의 방역 조치가 경제 순환을 여러 지점에서 단절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방역 조치 때문에 어느 부분이 단절되어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렇군요.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네. 최대한 노력해서 경제 구조의 와해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 아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제 순환의 단절된 고리마다 조준된 타겟티드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순환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조준된 정책이라. 말이 멋있습니다 이게. 예. 네네. 근데 아직 감은 안 와요. 네. 이게 아마 내용을 앞으로 이제 쭉 풀어가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막 이렇게 네. 순환하고 있는 데서 뭐가 끊어진 부분이 있다. 네네.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끊어지고 단절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하고, 근데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긴 하는 거겠죠. 그거를 유프로님이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예. 이게 이 단절이라는 것이 방역 조치 때문에 오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인 거죠. 경제 요인이 네. 아닌 것이죠. 네. 예, 경제 요인이라면 한 곳에 문제가 터진 것이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데 네. 이번에는 동시에 방역 조치 때문에 단절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여러 곳을 막 터먹친 거군요. 막 예. 이쪽 저쪽을. 네. 그런데 제가 외국 신문에서 그런 용도로 활용할 만한 이제 경제 순환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 학자가 경제 순환표에서 단절된 지점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X자 쳐져 있는데요. 예, 아, 요건가요? 예, 예. 가져온 건데 아, 네. 요거 이제 제가 올려드려야겠네요. 예. 그걸 예. 제가 다시 뒷장에 그려봤습니다. 아, 그거를. 아 그래요? 아, 이제 한국어로 바뀌었네요. 네. 아, 네네네. 근데 여기는 X자가 안 쳐져 있는데. 유프로가 준비를 많이 했네. 아, 이야. 여기에 네. 1번, 2번, 네네. 3번 예, 네. 번호 표시를 번호를 아 네. 이게 이제 끊어진 걸- 단절된 부분. 아,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이 이제 경제 순환표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금융 부분, 해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주요 거점들 간의 경제 관계가 어떤 교란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기가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얼핏 보니까 뭐 가게하고 정부 사이, 뭐 가게하고 기업 사이,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가게하고 해외 부문 사이 이런 부분이 다 단절되어 있는 점이 8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제가 음. 찾아보니까 8군데가 단절났다고 보면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되게 분석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표도 올려주실 거죠, 찬희 쌤? 네, 네 올려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8군데의 이 단절 지점들을 보니까 그러면 이 8군데의 단절 지점들만 분명해지면 이것에 대한 대응책들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예, 네. 그럼 한번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단절이 예. 일어났는지 중요한 부분부터 짚어보면 좋겠어요. 그 표를 보면서 같이 논의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단절은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야기된 소비 지출의 둔화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1번 보니까 가게에서 가게에서 기업 쪽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네. 그치 지출을 하면 이제 기업 쪽으로 가게 되겠지. 이게 소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네, 요게 네. 딱 단절됐다 이 뜻이군요. 그렇죠. 뭐 어디 뭐 여행을 가던가 뭐 우리 뭐 예배를 가던가 뭘 했고 밥을 먹고 뭐 여행을 그렇죠. 하고 차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그래야지. 예. 영화관도 보니까 한 줄씩 비워갖고 앉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저번에 영화 볼 때 보니까 예, 이게 자리를 이렇게 띄엄띄엄 그러니까 해가지고 띄엄띄엄 해갖고, 예매하도록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돈이 안 가는 거네요. 소비 지출의 감소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네네. 수요가 감소하니까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가장 큰 단절 1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네. 네. 그다음 이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다음은 2번. 자가격리, 음. 공장 폐쇄 등과 같은 조치로 음.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 자체를 할 수 없는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노동 공급.
공장을 폐쇄해서 공장 공급. 그렇죠. 공장의 상품 공급 같은 거. 노동자도 이제 자가격리해야 돼서 일터에 못 네네. 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택근무하고 막 이랬죠. 우리는 지금 방역이 잘 돼 있어 이것이 네네.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데 락아웃이라 그러나요? 락다운이라 그러나요? 유럽엔 다 유럽과는 그렇게 네. 돼 있는 거죠. 공급 그렇죠.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 이거는 기업에서 음. 소비자로 가는 가게로 가는 그 고리가 끊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줄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줄고 또 해고 혹은 업무 단축이 일어나서 또 다시 소득의 손실도 일어나고 이게 막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수요 충격에 의해서 공급이 단절되는 측면도 있고 방역 때문에 일어난 공급 차질 때문에 소득이 줄고 그래서 다시 또 수요가 줄어서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방역해야 되니까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는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수요 차질이든 공급 차질이든 결과는 소득 단절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악순환, 감소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넣음으로써 수요와 공급 간의 감소의 악순환을 가능한 한 차단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공장 폐쇄가 된다든가, 네. 뭐 자가격리를 한다든가, 뭐 해고가 된다든가, 업무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축이 있다든가 이런 건 이제 노동소득이 다 감소하는 거잖아요. 노동소득이 감소한 그 감소분만큼 이전 소득으로 정부의 지출에 있는 이전 소득을 증가시켜주면 요 고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김찬희 TV에서 네. 재난지원금 빨리 달라. 그러니까 모두에게 심사하지 말고 빨리 달라. 네네. 작년 소득으로 계산하면 올해 어려워진 사람은 어쩔 것이며 그렇지. 올해 계산하면 계산하고 나서 70%에서 빠졌는데 갑자기 또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빨리 달라고 했는데 어제 부총리가 발표했더라고요. 절대 전 국민한테는 안 주겠다고. 또 이건 뭡니까? 부총리하고 총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아니 그리고 당과 정이 다르고 심지어 황교안도 황교안도 50만 원씩 지급해야 황교안은 또 된다고 개인이에요. 얘기했는데 가구도 아니고. 와, 그러니까요. 여기서 관점을 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재난지원금은 어려우니까 도와준다는 관점보다는 경제 순환의 단절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프로님 관점은 그야말로 필수적인- 경기 부양책에 필수적인 거라고 네. 필연적인 경제 거라고 전공자. 해서. 그러니까 경제 예. 부양책으로서의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 예, 아주 제가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배운 풍월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소득 보전보다는 경제 근데 부양의 그게 일환으로서 같은 이야기죠. 그런가요? 네. 근데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방송할 때 보니까. 예. 아이고 제가 좀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드린 말씀은 네. 이게 재정이 남는 게 있으니까 도와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네.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사람 돕지 말고 경제 돕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행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게 턱없이 좀 부족해서. 경기도 시작했죠. 네, 네. 서울도 지금 신청받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위기가 얼마만큼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길어진다면은 계속적인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유럽 상황을 이게 지켜보면 미국 상황을 지켜보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좀 어두운 전망이 드는 것이죠. 네, 네. 유프로님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 단절 지점에서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는 소비 지출 감소에 의한 수요 감소가 공급에 타격을 준다라는 이 경로에 대한 단절을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공급 차질 때문에 매출이 줄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준다라는 이 경로에 대한 단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단절 지점은 어디인가요? 이제 그 다음은 금융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는 금융 부분과 기업 간을 잇는 고리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를
지연하고 있거든요. 축소시키고 있고 대책이 없다고 그 보완적인 대책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한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 기업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주식을 통해서 주주들을 모집하는 게 있고 네. 돈을 꾸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폭락한다는 게 결국 주식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결국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동원하는 게 과거보다 여의치 않다는 얘기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도 대출을 좀 꺼려하겠죠. 경기가 그렇겠죠. 불투명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도 쉽지 않고 사채도 발행을 해도 과거만큼 잘 자금 동원이 잘 안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면 지금 이제 건실한 기업도 이제 어려운 기업은 진짜 심각할 거고요. 지금 벌써 망할 기업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무슨 모 자동차도 지금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건실한 기업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 좀 심각한 단절고리인 것 같습니다. 3번. 그래서 네. 최근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도 낮췄고 뭐 추가적으로는 더 낮추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시중의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밝혔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잘해주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뭐 대출을 잘해주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대출 네. 줄면 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겠죠. 네. 은행이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량 기업도 버틸 수 없을 수도 있고 네네. 많이 대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네. 정책이 양적 완화인 거죠. 양적 완화도 뭐 우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는데 요건 좀 방법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죠. 자금 경색을 푸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제 특히 미국도 이제 그 2조 달러 네네. 그 예정 중에서 상당 부분이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금융 지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한국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유프로님이 만들어 오신 표에 의하면은 투자와 그 대출 지원이 세 번째 단절 지점인데요. 이것은 은행이 신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번째 단절 지점은 뭐가 이것도 있을까요? 금융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요. 네네. 금융 부분과 일반 가정, 과거의 문제죠. 네.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소득이 감소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축을 줄이게 되고 네. 저축이라는 걸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그리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이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은행도 부실 채권이 쌓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최근 또 신문 보도 따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금 소득이 주니까 네. 하고 있던 적금이라든가 네네. 보험 상품 같은 걸 깨갖고 보험 상품은 이제 그렇구나. 저축성 보험이겠죠. 예. 깨갖고 이제 해지해서 그걸 갖고 쓰면서 버티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금 수탁이 또 빠져나가니까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저도 네. 좀 며칠 전에 그 조합원으로 있는 상조 회사가 있어요. 상조, 상조 보람 상조? 아니 한결의 두레 한결의 두레라고 있는데 네. 그 거기다 연락을 해서 제가 거기는 이제 300만 원까지만 넣으면 네.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부어왔는데 요즘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거 중지시킬 수 있으려나 싶어서 전화를 했지 뭐야. 그래서 이제 300만 원 다 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아직 234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은 70을 덜어야겠네. 예, 70을 더 부어야 되는 뭐 네.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이게 조 단위로 줄었다고 신문에 났었죠. 조 단위로요? 조 단위.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보완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재난지원금의 제공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현금으로 주면 잘 모르겠는데 또 상품권으로 주면 그렇죠. 써야 되는 거니까. 일단 재난지원금도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금리를 낮춰주거나 네. 부채 상환을 유예해주는 기업한테 해주는 조치도 마찬가지로 네네. 가정에게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 소비 지출 감소, 뭐 수익 및 소득 감소, 뭐 투자 및 신용 위축, 그리고 가계 신용 저축 감소 이렇게 네 가지 단절 지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그 다음 나머지 네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건 4개를 봤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4개 중에서
두 개는 네. 5번째와 6번째는 국내 공급망의 손상, 단절, 네네네.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 이렇게 두 개를 5번째, 6번째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그 네 가지 단절 지점에 대해서 살펴본 거는 어떤 가계 경제와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인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번째부터는 아주 직접적 가계하고는 조금 연관이 먼 것 같기도 하고. 생산의 문제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은 거의 셧다운된 상태라거든요. 걔네들 지금 셧다운제니까 네네. 아예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GM 공장 중에서 돌아가는 데가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오래 못 버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품이 또 들어와야 되고 딴 나라 부품이 들어와야지 돌아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지역에서 부품 공장이 안 돌아가면 네. 그 부품을 활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도 생산을 못하니까 어. 기업 간의 이 생산 이 순환에 단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아니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가요? 것이죠. 방역을 위해서는 예. 네네. 방법이 없군요. 방법이 없다는 네. 거죠. 음. 여기에 대해서도 생산이 중단된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지 네. 버텨라. 고용을 음. 유지할 수 있게 고용 지원금을 제공한다든지 네네.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방역으로 바이러스를 대체해야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방역을 최대한 강화해서 네네. 생산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는 네네. 감수해야 되는 그 성격이 강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요인들에 대해 단절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이 5번째 요인 관련해서는 너무나 뻔한 대답이라고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예.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 기업하시는 느낌이. 분들이 열받아서 우리가 아는 네네. 남모 사장님 이런 분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야. 그거 물론- 다 알거든. 막 이런. 물론 뭐 대책의 네. 공급망을 찾는 거야. 네. 네네. 현업에 있는 분들이 네. 저 이제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이제- 자 그럼 다음에 그 단절 지점들은 어떤 게 나머지 있을까요? 두 지점도 네. 지점은 이제 수출입과 관련된 것이죠. 네네. 해외적 요인. 예. 예. 대외 지급이 지연되거나 단절된다든지 외국으로부터 받을 게 있는 것이 받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영역을 7번째, 8번째로 이렇게 가는 꼽을 거 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는 거 오는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8개 지점을 간략히 네. 말씀드리면 소비 지출 감소, 그러니까 수요 타격이죠. 두 번째는 방역 때문에 일어난 생산 차질,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신용, 가계, 자금 압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그리고 5번째, 6번째는 국내외 공급망 단절, 네. 그리고 7번째, 8번째는 대외 지급 수치의 지연 뭐 이렇게 항목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경제 순환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저기서 경제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지 않고 보면 전체상을 보기가 힘들다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정부와 기업 개인이 이런 항목에 근거해서 불가피한 부분은 방역을 통해서 최대한 단절의 기간을 줄이도록 하고 네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 소득 단절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네네. 금융적인 부분은 금융 완화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까지 말씀하신 거는 경제 순환표를 기준으로 해서 본 위기 요인에 대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리는 대로 이 저는 전체상을 보기 위한 항목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구체적인 하나하나는 각자의 영역에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든지 네. 국내외 공급망이 단절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외출도 줄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때문에 소비가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 생활이 유지되고 경제의 골반 구조가 와해되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 소득 감소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최대한 보정하고 네네. 대내외적인 영업 차질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제 자금 부족 압박은 최대한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서 문제 발생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간략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현재 세계 여러 정부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정 관련된 조치는 두 가지네요. 그럼 재난지원금 하나, 두 번째는 양적 완화, 뭐 이렇게 같은 금융 재정적 조치와 예. 금융적 조치가 있는 거죠. 네네. 이게 지금 기업이 좀 어려운데 사실 기업이 우리가 좀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네. 기업이 사실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굉장히 사실 생산 단위이고 그랬을 때 이 기업이 그냥 버텨야 되거든요. 기업이 다 망하면 이거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을 좀 보조하는 방향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저는 많은 부분 임대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임대료 문제도 심각하죠. 예. 우리는 자영업자들.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없는데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되니까 그 매번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부의 애초 코로나 대책에 임대료 인하액 50%를 세액공제해주는 계획도 있었고 우리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다뤘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수영을 했었는데요. 네. 이 수영 팀이 네. 어떤 수영장을 빌려 갖고 하는 거예요. 수영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난 걱정이야. 이분들이 우리는 안 가는데 지금 그 수영 거기 장을 빌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는. 그렇죠. 그거 계속 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과연 이런 보통의 자영업자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하면 네네. 세액권제 해주는 거에 그런 건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팀 망할 것 같아 난. 그럼 나는 수영비 내는 건 어디서 받죠? 그러게요. 그런 생각들인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 지금 뭐 네. 대학생들도 네. 학비 예. 부분적으로 반환해달라는 그렇죠. 주장도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맞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민중당의 손수로 후보도 한 달은 무조건 지금 다 내놓으라 이렇게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사안별로 네네.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쫙 꿰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는 곤란하고요. 생기는 문제에 즉 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어떤 조치들이 네네. 많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중요한 건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재난지원금이 어느 일정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면 사실 임대료도 그 안에서 내면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현재 정부는 가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주제가 네.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저는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 본래적 의미에 요즘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죠. 헬리콥터 머니여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헬리콥터 머니 하면 또 우리 유프로님이 또 이게 언론에 회자되기 전에 또 팍 또 먼저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책 홍보 아닌가요? 이거? 네. 좀 전에 그러네요. 받으셨죠 책. 예. 네네. 또 그겁니다. 보시면서 또 방송을 또 하시면 이제 좀 느낌이 오지 한번 않을까. 또 저기 홍보를 해드려야죠. 책 제목 예, 책 제목은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밑에 제목은 뭡니까? 예,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인데요.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예. 네. 근데 이 제목이 예, 되게 마음에 들어요. 헬리콥터 머니가 요즘 또 이제 회자되고 있기 시작했고 지금에서야 양적 완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앞으로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원저자는 프란시스 코폴라였고 제목 원저자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 프란시스 코폴라님이 70년대 그 유명한 영화 대부를 만든 아하. 감독 이름이 프란시스 코폴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동일인물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동일인물 아니고 이름만 아이씨, 같습니다. 예. 뭐야, 나도 동일인물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페이스북에 왜 영화 감독이 책을 썼습니까? 라고 진짜 질문하는 사람이 진짜요? 있다니까요. 있었죠. 예. 아니 제가 어제 이분 또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또. 그래요? 여자분입니다. 프란시스 와. 코폴라 이름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진짜 똑같아요. 헷갈릴 수도 프란시스 있겠다. 포드 코폴라거든요. 그 사람이. 영국에서 기본소득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어. 예, 네. 경제 출판사 전문가죠. 이름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야, 완전보다. 그리고 이것을 네. 우리 방송 함께 하고 있는 유프로님, 네. 유순경 옮기셨습니다. 네네. 예, 번역하셨고요. 네네. 책값은 12,900원입니다. 우리 이거 이번에 저기 안 나가나? 이번에 무슨 뭐 이벤트 안 하시나요? 네. 이벤트 예, 뭘로 할까? 이렇다 시청자라 그러면 싸게 파는 거예요? 아니요. 네. 우리가 이제 골라서 한 몇 건 증정하실 수 있어요. 한 5건? 예, 5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3건 했었는데 이번에 5건 하시고 우리 이렇다 듣고 나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예 저희 팟빵이나 네. 오디오 클립에도 오디오 댓글, 클립. 예,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마음대로 선정해서 5분에게 예, 이 책을 보내드릴 텐데요. 네네. 예, 그러면 거기 이제 주소나 이런 게 노출되니까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개인 메시지로. 개인 지난번에 메시지로. 메일로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요? 네. 네. 메시지나 메일로. 자, 네. 일단은 저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저희가 네. 선정한 다음에 네네. 거기로 저희가 메시지를 당첨되셨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바가 아닌데 유프로님 되게 당황하셨을 텐데 하여튼 아니, 제 뭐 맘대로 저번에도 다섯 했던 건, 일인데요. 예, 5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네네네. 책을 좀 팔려고 했다가 네네. 오히려 책을 5권을 증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또 이게 또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였다.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마케팅의 한 방법이에요. 그런가요? 우리 예. 5명이 이 책을 읽고 다른 5명에게 홍보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예. 세상을 아는 분이야. 마케팅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책 광고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계속 말씀을 좀 이어주시죠. 그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신문에서 네.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머니는 합회의 추가적인 발행을 전제로 하는 거지 기존에 확보해 있던 재정을 용도를 전환하거나 조기 집행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은 긴급하게 쓰기로 되어 있던 기존에 이미 확보되었던 재원을 당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 말의 의미는 이거죠. 이제 헬리콥터 머니는 이제 원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어떤 방식으로 간에 그것을 재원으로 정부가 또는 뭐 국민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고 어쩌면 국민한 손으로까지 이렇게 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프로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원래 재정으로 쓰기로 돼 있는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것 중에서 6개월 뒤에 요거로 딴 거로 쓸 거를 그러다가 지금 쓴다고 해서 그걸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면 뭐 돈이면 다 헬리콥터 머니냐. 그 머니 이퀄 헬리콥터 머니가 아닌데 머니를 갖고 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비판하는 거죠. 뿌린다에만 집중했나 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예. 착각한다는 거죠. 네. 예. 다음에 다른 데 쓸 돈을 네네. 재난 지원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긴급하게 그렇죠. 지출을 그렇죠. 해야 네. 되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면은 지방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을 향후에 중앙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다면은 위기가 극복되고 난 뒤에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다 재정을 써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주는 돈은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을 위해서 쓰기로 되어 있던 어떤 그런 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추가 예산을 책정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중앙 정부가 주는 돈은 새로 마련한 것이니까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정부가 네. 추가 경정,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네.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재정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하지는 않고 최대한 네네. 다른 용도의 자금을 끌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국가 부채는 늘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헬리콥터 머니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헬리콥터 머니는 네, 긴급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새로 찍는 건 거죠? 예, 뭐 쉽게 쉽게 이해하면은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는 한 바 있지만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네. 청취자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싶은데. 제가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제가 그 아까 홍보했던 그 책, 네. 그 책 제목은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이거 원래 제목이 아닌데 네. 이 출판사가 참 이렇게 아주 영악합니다. 제목이 자극적이고 좋아요. 자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잘 네.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이 프리드먼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의 역할을 이제 경멸하신 분이거죠.
정부의 역할 없이도 어떻게 이게 돈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헬리콥터라는 거로.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욕 상공에 돈이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자. 은행권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빗자루 가져올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쓸어 담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고 왜 뭐 예금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겠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아하. 이게 사실 프리드의 머니 말한 헬리콥터 머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아름답기는 한데 네. 또 상상을 해보 여기 써 있는 대로 상상을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헬리콥터로 뿌리면 안 돼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네. 만약에 돈을 뿌린다 이렇게 네. 진짜 이게 상상해 네. 보면 뭐 장애인이나 몸이 아픈 분들이나 이런 거 바로 어떻게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헬리콥터 줘? 머니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운 세고 달리기 그렇죠. 잘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힘센 아주 유리한 사람들한테 정책. 우리 막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죠, 비유. 네, 네. 비유니까 그만큼 직접 전달하는 걸 직접 강조했던 준다, 거고. 예, 무차별적으로 준다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을 선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네, 네. 돈을 추가로 경제에 투입한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더 많은 구매력을 준다는 점. 네. 그러면 그것이 선순환해서 구매력이 힘입어서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에 어떤 경기 진작에 도움을 준다. 네네. 이런 관점에서 프리드먼은 실제로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네네. 1회에 걸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해야 되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었죠. 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뭐 거네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진짜 헬리콥터에서 뿌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정책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정부는 적자 재정의 폭을 크게 확대하고 달리 말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수해서 정부에 자금을 이렇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주면 그것이 이제 헬리콥터 머니를 정책에 적용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헬리콥터 머니는 발권력이 없는 지방자치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진짜 재정 돌리는 것밖에 못하죠. 못하니까요.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조세권이 있는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본래적 의미의 헬리콥터 머니가 되려면은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이 점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금을 올려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기도 하고 네네. 감세해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있는 마당에서 세금 저항도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세금을 올리면 시중 자금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정부의 재정 자금을 중앙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을 부채의 화폐화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부채의 화폐화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국채를 직접 매수하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안은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양적 완화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양적 완화. 최근에 많이 접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양적 완화가 곧 헬리콥터 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는 그 2008년 이후에 했던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서 빌려줬지 않습니까? 네. 헬리콥터 머니는 돈을 찍어서 건네주는 거죠. 빌려주는 게 아니고 건네주는 거다. 그러니까 가계의 신용을 완화해 줄 수도 있고 네네. 재난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데 네. 가계의 신용을 완화해 주는 것은 통화 정책이지만 네. 금융 정책이지만 이 헬리콥터 머니는 소득을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돼요? 과연? 지금 전 세계는 네. 전례 없는 위기다라는 말이 정말로 유행하는데요. 이 위기에 맞서서 많은 나라들이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외적인 조치를 과감하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국채라든가 또는 무슨 뭐 모기지 채권 같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그런 채권들을 이렇게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자산하고 돈이 1대1로 교환이 되면서 이제 다 돈이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헬리콥터 머니는 좀 더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좀 더 의존을 해서 네네네. 뭐 채권하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 쏠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국채를 새로 발행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발행된 그렇죠. 국채를 시중에서 예, 거둬들인다기보다는 정부가 새로 국채를 발행하고 네네. 국채 발행 시장이죠. 네네. 거기 갖고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인수해서 정부한테 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중앙은행이 발행을 해서 국민한테 직접 다가가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새로이 발행한다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근데 이해할 수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는 게요.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정부 부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가계로 따졌을 땐 빚이 많으면 부담스러운 것처럼 정부 자체도 부채가 많아지면 이거 재정 건전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홍남기 부총리도 이번에 이렇게 완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 같던데. 예, 뭐 그 부분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건데요. 예.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원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찬희 쌤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보유하게 되면 정부 부채 이전과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국채를 손실에 부담 없이 30년이면 30년 만기까지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국채 이자, 국채는 이자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앙은행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가 이자를 중앙은행으로 줘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중앙은행이 올린 소득은 그것도 국가가 세웠기 때문에 다시 재무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문제되지는 않죠. 아, 이자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빚을 져도. 왼손에서 나와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가는 가니까. 건데 예. 아니 그런데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 재정 위기나 외환 위기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지 우리가 않을까요? 이게 IMF를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네네, 것 완전 쫄아 있죠. 빚 그러면 우리 개인이 빚을 안 갚으면 죽으니까. 그렇지. 국가는 부채가 또 성격이 좀 다양한데 일단 우리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이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38%좀 넘어요. 네. 미국은 100%가 넘습니다. 이제 103%. 일본은 여러 번 나왔지만 이제 240%. 예, 이렇죠. 정부 부채가. 엄청나네요. 예, 그렇다고 뭐 일본이 망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제 정부 부채나 국가 부채의 성격인데 영국도 이제 112% 정도 되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그러네요. 한국이 OECD 중에서는 거의 20위권 30위에 거의 가깝거든요. 지금 수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32위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32위. 36개국 중에 32위. GDP 대비.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란 말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인데요. 재정 건전성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제 경제 위기를 막고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이 그냥 위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앞으로 발생할 경제 위기를 예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위기고 지금이 위기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거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만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위기가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글로벌 위기라든가 2008년도 1997년 IMF 위기하고 비길 위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기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아낀다? 이상한 얘기고요. 일종의 그 선동이에요. 선동.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선동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국채라고 할 때 국채가 국가가 네. 미국한테 빚을 졌거나 일본한테 빚을 진 게 아니고요. 네. 자국 내 부채거든요. 자국 내 부채.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럼 IMF랑은 또 상관없고 국채를 소유하고 네네.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예.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유로가 돼 있으니까 이탈리아가 유로돈으로 발행한 국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옛날 그리스 같은 사태가 날 수도 있고. 예. 근데 한국은 원하는 한국 내에서 돌아가는 건데 네. 그런 거 갖고는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선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서 정부에 자금을 대주는 일 같은 거. 뭐 긴급한 시기에는 자주 있죠. 예. 전쟁 같은 데는 특히 많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외국 같은 데는 뭐 늘 있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국채를 계속 정부가 이렇게 사실 국채를 발행을 해줘야 네. 금융시장이 돌아가요. 그렇죠.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가 나와줘야 중앙은행도 공개시장 정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시중에 있는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고 빼고 오는 게 통화 정책의 기본이거든요. 정부는 계속 국채를 만들어줘야 돼요. 한국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한국의 금융시장이 그래서 후진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국채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선진국은 다 그렇게 움직여요. 뭐 간단한 위기 때 상황을 얘기한다면 전쟁 때 얘기인데요. 미국이 1942년에 9년간 만기별로 국채 금리의 상한을 정한 다음에
재무부 채권이 특정 가격에 시장에서 전부 소화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권은 전부 미연준이 네네. 전부 매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국채 가격을 이렇게 지탱해 준 적이 있어요. 금리도 그대로 유지해 주고요. 일본도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은 우리는 자꾸 채권 뭐 부채 빚이다, 막 이런 이렇게 거 걱정하는데요. 네. 이거 아주 정상적인 재정 통화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과거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특히 그랬고 2008년 그 위기 이후에도 막 이미 언급했던 거 말씀이네요. 양적 완화 때 이미 발행된 국채지만 국채를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지금 자산이 증가했죠. 일본은 예. GDP 규모만큼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죠. 240% 중에 한 반이 국채인 거예요. 은행의 그 장부를 은행이- 보면 자산이 확 늘어나 있겠죠. 예, 돈을 뿌리느라고 자산을 다 샀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죠. 예. 야. 음. 그러면 제가 신문에서 접한 궁금증들을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네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다른 나라처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또 예,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김철희 TV에서 네. 재난 기본소득, 뭐 재난 지원금 당장 지급하라 이렇게 2번을 찍었거든요. 네. 거기에도 붙어 있는 댓글이에요. 댓글이죠. 아, 그런 그런가요? 댓글 오죠. 이게 네. 경제신문에서 막 퍼뜨리나 봐요. 예. 그래갖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요것들이 또 논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미국 기축통화야.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예, 예. 아, 나 미국만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좀 어이가 없는데 어쨌건 간에 네네네. 우리나라 관료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근데 왜 기축통화가만 해야 되고 네네. 기축통화가 아니면 왜 못하는지 이유는 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달러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 원화는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막 찍으면 한국 원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아, 이제 이런 걸 좀 걱정하는 게 예, 아닌가 예, 싶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분명한 것은 달러가 음, 원화보다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달러가 이제 국제 결제 통화, 국제 거래에 많이 쓰이고 외환 보유고로도 달러가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요가 상당히 있어요. 음, 그래도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도 해외의 수요가 이 흡수할 여지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큰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양적 완화는 지금 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네. 하고 있고 유로존 하고 있죠. 스웨덴 네. 하고 있죠. 스위스 하고 있죠. 이 몇 개의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 통화 체제에서 규약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기축 통화는 사라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 1971년에 금태원 미국의 정지. 달러가 금과 분리됐거든요. 네. 이제는 달러 갖고 와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 네네. 그 이후에는 세계의 모든 나라의 통화는 법이 정한 불환 금과 바꿔지지 않는 통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화폐의 신뢰도는 그 화폐가 통용되는 경제권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금과 같은 상품에 의해서 가치가 보장되는 특수한 지위 화폐는 현재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럼 그 논리도 안 맞는 거네. 신문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많이 커요. 한 3배 네네. 정도 GDP가 되니까 뭐 일본은 경제력이 세니까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경제 규모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하는 것이나 한국에서 하는 거나 큰 차이 없는데 유독 한국에서의 이 어떤 헬리콥터 머니나 양적 완화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우리가 아직도 후진국적 발상에서 심리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뭐 우리가 또 다뤘던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음. 이제 각 국가의 화폐가 통용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나라가 그 화폐를 조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MMT 할 때 했었죠, 예. 우리가. 한국 정부가 무너지지 않고 세금으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받아주는 한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통용된다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뭐가 신문에 날 때는 또 남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남미에서 화폐가 증발되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뭐 무슨 아프리카의 모 나라에서는 베네수엘라. 뭐 1,0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예. 뭐 쌀 한 줌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저도 사실 그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걱정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예. 없는가 하는 예, 걱정?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이제 헬리콥터 머니를 제공하면 인플레이션은 일어납니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 현재는 예. 물가가 하락할 것 싶어서 걱정해야 되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 이렇다 네. 여러 번 했어요. 디플레이션. 네네. 다 유프로가 한 거니까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네. 디플레이션 좀 검색해 보셔서 네네. 유프로의 디플레이션 방송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디플레이션은 막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것도 또한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사태는 대표적인 예가 192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히틀러의 네네. 집권을 가져온 예, 그런 예. 거죠. 예. 그때 돈이 얼만큼 올랐는가 하면요. 3년 동안 1조 배가 올랐습니다. 1조 배. 엄청나다. 얼마나 찌그댔으면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도 최근에 연구들은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전쟁이나 국가 체제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닌 한 네네. 책임 있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을 주도하는 한에서는 일어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이제까지 역사적인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네네. 있고 그 당시에 루마니아나 헝가리도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은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붕괴 이후에 그 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국가 체계가 흔들려 버린 거지 않습니까? 짜게지고 이럴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한국이 정책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상황과 네네. 연결시키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엄살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너무 과한 그렇죠. 걱정, 과한 불안, 엄살일 수 있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오늘 유프로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방역으로 인한 경제 순환의 단절이 현 위기의 핵심이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아까 8가지로 단절의 요인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경제 순환의 단절고리마다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우리 유프로가 이제 양적 완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양적 완화의 의미도 이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 옛날에 예. 금융위기 때 우리가 양적 완화 또는 20세기 초에 21세기 초에 일본에 했을 때 양적 완화는 사실 네네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자금을 공급하면 네네. 시중은행이 대출 같은 걸 발생시켜서 이게 민간의 손이나 기업의 손으로 이게 돈이 가서 네네네. 경제 부흥 효과가 날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보고 그렇죠. 한 건데 예, 예. 사실은 이 돈이 싸게 공급되는 돈이 전부 다 자산시장 버블 그렇죠. 넣어갖고 예.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만 하고 그놈들이 돈 장사만 하고 돈놀이만 하게 되고 실제로 실물 경제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가계 경제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양적 완화의 경험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네네. 양적 완화란 말만 들어도 이렇게 엄청, 알러지 네. 반응 이렇게 자꾸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유프로가 지금 번역한 책을 보면 네. 양적 완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대 좀 새로운 의미에서 네네. 그죠? 어떻게 보면 재정을 많이 써야 되는 정부에게도 재정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도 네네. 또는 이제 실제로 경제,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돈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갖고 이런 양적 완화가 진화된 개념으로 좀 발전하고 예, 그리고 헬리콥터 마니까지 그렇죠. 포함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개념 예, 자체를 예. 좀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하,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양한 하여튼 시각들을 우리가 동원을 해서 실물 경제를 키우고 사람들의 구매력을 키우고 네네. 사람들이 지금 빈곤 상태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하자. 아 예. 이런 그래서 오늘 것인데. 저 예, 유프로님이 이제 코로나 위기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종합해 보면 그래도 중요한 건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득 손실의 완화랑 금융 완화를 통해서 신용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그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재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고 한국은행은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네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고 즉 이거는 헬리콥터 머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요약되었습니다. 예. 예.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게 네네. 되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저희 그 코로나
시리즈물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예, 유프로님과 함께 방송을 했고요. 한 달에 3번 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아까 네. 제가 이제 그 차인선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 뭐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하면은 다음에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인선님 그렇잖아요. 지금이 위기다. 다음 위기가 어디냐. 지금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고 그 위기 상황에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이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66회 코로나 위기의 정책 대응 이것이 필요하다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